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오늘 아침 원달러 환율이 1,549원을 찍었습니다. 2009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 보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피는 사상 최고권, 올해 들어서만 13% 넘게 올라 8천선 위에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올해 크게 올랐습니다. 수출은 사상 최대고 한국은행 집계로 4월 경상수지도 큰 폭의 흑자를 냈습니다. 나라 고가는 달러가 쌓이고 주가는 역사상 최고인데 원화값만 금융위기 수준으로 무너졌습니다. 주가와 환율이 정반대로 갈라진 이 모순, 오늘은 이걸 끝까지 파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549원은 한 가지 원인이 만든 사고가 아닙니다. 급성 방아쇠, 증폭기, 그리고 구조적 배경, 이렇게 세 개의 층이 정확히 같은 날 겹치면서 터진 겁니다. 하나씩 분해해보죠. 첫 번째 층, 급성 방아쇠는 미국에서 날아왔습니다.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 정규장에서 브로드컴 주가는 12.59% 폭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장 시작 전 시간 외에서는 한때 14.72%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있습니다. 브로드컴 실적 사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222억 달러로 1년 전보다 48% 늘었고 회사가 발표한 조정 주당 순이익은 2.44달러로 시장 기대치 2.4달러를 오히려 웃돌았습니다. 정식 회계 기준 순이익도 전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핵심인 AI 반도체 매출은 1년 사이 143% 폭증해 108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폭락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떨어졌을까요? 브로드컴이 떨어진 건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회사가 올해 AI 칩 매출 목표를 끝내 올려 잡지 않으면서 이미 사상 최고가까지 비싸진 주식에 실망 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브로드컴의 실망스러운 가이던스가 직접 겨냥한 건 메모리와 커스텀 칩의 단가, 그리고 공급 과잉 우려였습니다. 문제는 이 회전의 칼날이 정확히 한국의 급소를 겨눴다는 데 있습니다. HBM, 즉 AI에 들어가는 고대 역폭 메모리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세계를 사실상 양분하고 있죠.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 상단이 바로 이 두 메모리 회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대만이 2.82%, 일본이 2.54% 빠지는 동안 코스피 낙폭이 가장 컸던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HBM 집중도가 가장 높은 시장이 가장 크게 흔들린 거죠. 여기에 엔비디아가 칩 안에 스램을 키워 외부 메모리를 덜 쓰는 새 설계를 준비한다는 소식까지 겹치며 메모리 공포가 더 증폭됐습니다. 다만 SRAM은 같은 용량을 담는데 실리콘이 5배에서 10배 더 늘어 대규모 대체는 어렵고 전문가들은 HBM을 대체하기보다 함께 쓰는 계층형 구조로 봅니다. 펀더멘털을 바꾼 사건이라기보다 가뜩이나 예민하던 메모리 심리에 던져진 불씨에 가깝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아침 한국 증시였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4% 이상 급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도 주문이 한꺼번에 쏟아질 때 그 효력을 5분간 멈춰 세우는 비상제동 장치입니다. 그게 켜졌다는 건 그만큼 매도가 폭력적이었다는 뜻이죠. 삼성전자는 장 초반 5%대, SK하이닉스는 7%대까지 밀렸고 외국인은 개장 직후부터 대규모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한국 대표 ETF, 그러니까 달러로 한국 주식을 담는 상품인 EWY는 전날 시간 외에서 이미 마이너스 4.2% 빠져 있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가 열리기도 전에 미국에서 거래되는 한국 바스켓이 먼저 4% 넘게 무너지는 걸 본 셈입니다. 그 매도 주문이 그대로 오늘 아침 한국 개장을 덮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층, 브로드컴이 당긴 방아쇠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빠진 것과 환율이 17년 만에 최고로 튄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식이 빠졌다고 환율이 반드시 1549원까지 가야 할 이유는 없거든요. 여기서 두 번째 층, 증폭기가 등장합니다. 증폭기의 정체는 외국인의 이중 손실입니다. 생각해보죠. 한국 주식을 들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는 수익을 원화가 아니라 달러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에게는 두 가지 손실이 동시에 덮쳤습니다. 하나는 반도체 주가가 7% 빠진 것, 다른 하나는 그 사이 원화값마저 떨어진 것. 주가 하락에 환손실이 곱해지니 달러로 환산한 손실은 단순 합이 아니라 복리로 불어납니다. 그러면 외국인은 더 급하게 팔고 싶어집니다. 팔아서 받은 원화를 다시 달러로 바꿔나가야 하니 그 환전 수요가 환율을 또 밀어올립니다. 환율이 오르면 남아있는 외국인의 환손실이 또 커지고 그래서 또 팔고 또 환전하고 이게 스스로를 먹고 자라는 반사적 하락 나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왜 하필 한국만 이렇게 크게 튀었을까요? 대만도 일본도 같은 반도체 충격을 받았는데 말이죠. 답은 세 번째 층, 구조적 배경에 있습니다. 원화는 오늘 충격을 받기 전부터 이미 위태로웠습니다. 환율은 무려 13거래일 연속 1,500원대에 머물면서 금융위기 당시의 연속 기록마저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1,549원은 멀쩡하던 원화가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라
이미 17년 만에 최저 영역에서 위태롭게 버티던 원화가 작은 충격에 크게 튄 겁니다. 완충 장치가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 완충 장치를 갉아먹은 게 바로 내국인의 구조적 달러 자산 쏠림입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들고 있는 해외 주식은 557조 원, 전체 기금의 36.5%에 달합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가 미국 시장에 쌓아둔 주식 보관액은 올해 초 약 2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만 봐도 국민연금을 포함한 정부 부문의 해외 주식 순투자는 245억 달러로 1년 전보다 92%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순투자도 166억 달러로 74% 증가했습니다. 국내 한 매체는 이제 정부 부문의 해외 주식 매수가 개인 서학개미를 능가하기 시작했다고 짚습니다. 무슨 뜻이냐? 연기금부터 개인까지 한국 돈이 구조적으로 원화 자산을 떠나 달러 자산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경상수지로 들어오는 달러보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달러가 더 크니 환율을 떠받칠 힘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해외에 나간 돈을 국내로 되돌리려고 지난 3월 양도세를 깎아주는 국내 복귀 투자 계좌, 이른바 RIA 계좌를 도입했습니다. 출시 한 달 만에 1조 원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557조 원이 나가 있는데 1조 원이 돌아온 겁니다. 이 정책의 존재 자체가 역설적으로 자본이 얼마나 크게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이 강제노동을 명분으로 한국 수출품에 최대 12.5%의 추가 관세를 예고한 점도 무역 불확실성으로 더해졌습니다. 다만 이건 아직 7월 공청회 절차가 남은 제한 단계이고 양국이 기존 합의 상한을 지키기로 재확인하면서 수위가 낮아지는 흐름이라 오늘의 급등을 만든 직접 방아쇠라기보다 원화를 무겁게 누르는 배경 요인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흔히 환율이 오르면 달러가 강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다른 말을 합니다. 달러의 전반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지난 한 달 동안 0.94%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은 같은 기간 약 69원 비율로 4.7% 가까이 뛰었습니다. 달러가 1% 세지는 동안 원화는 그 5배 가까이 약해진 겁니다. 이건 달러 강세가 아니라 원화 고유의 약세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달러 앞에서 똑같이 약해진 게 아니라 유독 원화만 더 빠르게 무너진 거죠.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저는 이걸 거울 구조라고 부릅니다. 오늘 일어난 똑같은 환율 움직임이 누가 어떤 자산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 정확히 반대의 결과를 만듭니다. 한국 주식을 가진 외국인에게 오늘은 주가 하락과 환손실이 곱해진 이중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울 반대편을 보세요. 미국 달러 자산을 들고 있던 한국인에게는 바로 그 똑같은 환율 상승이 정반대의 환차익으로 돌아옵니다. 한쪽의 손실이 그대로 다른 쪽의 이득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본은 손실이 나는 원화 자산에서 이득이 나는 달러 자산 쪽으로 계속 밀려갑니다. 그리고 그 이동 자체가 다시 환율을 밀어올려 달러 자산의 매력을 또 키웁니다. 증폭기에서 봤던 그 반사적 나선이 사실은 외국인의 손절뿐 아니라 내국인의 자산 이동으로도 똑같이 굴러간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비중을 늘리고 서학개미가 미국 주식을 사모으는 그 거대한 흐름의 밑바닥에는 의식하든 못하든 바로 이 거울 구조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울에는 무서운 성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스스로를 증명하는 힘입니다. 환율이 오를수록 달러 자산을 든 사람의 수익이 커지고 그 성공을 본 다음 사람이 또 달러 자산으로 갈아탑니다. 그 새로운 매수가 다시 환율을 밀어올려 먼저 들어간 사람의 판단이 옳았다고 사후에 증명해줍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베팅하면 그 베팅이 잠시 동안은 스스로 맞아떨어지는 거죠. 문제는 이런 자기 강화 흐름이 영원히 한 방향으로만 가지는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같은 반사성이 어느 순간 반대로 돌면 그동안 한 방향으로 쏠렸던 만큼 되돌림도 가파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을 두고 환율이 어디까지 간다고 점치지 않습니다. 방향을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려 도는지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선을 긋겠습니다. 이건 지금 달러를 사라거나 환율이 앞으로 더 오른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환율의 방향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고 당장 다음 주에 어떻게 틀지는 저도 모릅니다. 과거의 어떤 흐름도 미래의 수익을 약속하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는 건 전망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한국 공급망에 더 깊은 균열을 낼지 그리고 그 흐름이 원화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울지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숫자 뒤의 구조를 같은 눈으로 읽고 싶으신 분이라면 구독 버튼을 눌러 다음 분석에서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